법과 함께 잘 사는 법을 알고 싶다면 오늘도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법 문지기 김일중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죠. 여러분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저와 함께 법 공부하시겠어요? 1호 법등이 작곡하는 남자 유재환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우리들의 법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법률신문 배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오랜만에 노래 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인사를 드려봤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아니, 지환님 1호 법등이었잖아요. 1호 법등이었죠. 2호, 3호 법등이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차하면 있죠. 지금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 네, 법대 많대요. 출신이 지금 많다는 거야.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봄이란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렇죠. 날씨가. 근데 굉장히 변덕스러워. 네. 맞습니다.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 게 3월에 의외로 또 굉장히 더웠어요. 맞아요. 4월에 원래 피는 꽃들이 3월에 막 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름에 굉장히 더워질 수 있다는 얘기 들려와서 올해 여름 또 폭염에 시달리진 않을지도 걱정도 되네요. 적도 부근 수온이 올라가는 게 엘니뇨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엘니뇨 현상이랑 이 지구 온난화가 맞물리면서 올여름에는 과거와 다른 날씨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걱정도 되고 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과거와 다른 날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폭염이라든지 네. 폭우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야, 올 여름도 뭐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보다도 안전을 네. 항상 최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재환 씨가 우리 지구를 좀 고요하게 네.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 네, 오늘 오프닝에 노래 빠지니까 심심하다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재환 씨가 대표로 한번 해봐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평온할 수 있게. 난 네가 있어서 하루가 길어져. 넌 내게로 와서 그 하루를 채워줘. With you. 네, 아유.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굉장히 큰일 날 노래예요. 네가 있어서 하루가 길어진다. 이거 정말 지구 자전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럼요. 이거 솔라 시스템을 건드린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후에 가수 예. 많네요. 네. 감미로워, 감미로워. 근데 목소리 굉장히 창피하네요. 감미로워요.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구 이제 자전 문제로는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우리들의 법과 매일매일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수많은 하루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법 세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법이 왔어요. 교육법, 경제법, 복지법, 가족법. 자, 오늘도 배석준 기자가 골라온 새 법 뭐가 있니?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올 2월에 개봉한 영화였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화제도 많이 됐던 영화인데요. 다음 소희라는 작품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네. 접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이죠. 거기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수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칸 영화제도 네, 맞습니다. 폐막 작품이라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상당해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리자면요. 굉장히 폭압적인 근무 환경과 그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현장 학습을 실시한 지 124일 만에 한 여고생의 꿈과 생명의 세계가 끊어진 그 날의 이야기를 속죄하듯 풀어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단지 영화가 아니라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그 배경,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우리 임 변호사님 말대로 뭐 이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콜센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인 현장 실습생 19세인 A씨가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했습니다.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극심한 실적 압박도 있었고 많은 야근도 있었고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뭐 중요한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의 새 법률 그리고 이 영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난 3월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입니다. 네. 그 다음 수의 명대사가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나 이제 사무직 여직원이다 뭐 이런 좀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짠했어요. 근데 원래 현장 실습은 말 그대로 하나의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현장 실습은 교육의 연장선은 맞습니다. 의례적으로 이제 특성화고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가게 되는데 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또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 과정의 일환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현장 실습, 특히 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 사실은 어떤 취업을 의미하고 이 어린 나이에 학생들을 좀 착취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되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꽤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수치가? 18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전체 고등학생 수는 작년 기준으로 1, 2, 3학년 다 합쳤을 때 1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7명 중 1명은 수능 체제랑 무관하게 이 직업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학생, 약간 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런 건 서글픈 표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내가 정말 꿈꾸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직업계나 특성화고를 가는 건데 이게 진짜 뭡니까? 네. 대학이 아닌 다른 도전을 하는 학생들을 보이지 않는 학생 취급한다는 건 네. 너무 서글픈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맞아요. 정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철저한 안전망, 또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특성화고의 취지는 정말 좋죠. 다양하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대학이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특성화고라면 그 취지에 맞게 다양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를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등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결국은 어떤 차별 없는 사회, 보이는 학생, 보이지 않는 학생 이런 표현부터가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네. 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제 콜센터 사건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게 각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화력 발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 실습생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특성화고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들이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특히나 청년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고 국회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법자들 그 주인공도 같은 생각을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냐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아이들부터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는. 그 심폐소생술을 먼저 알겠는데 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응급조치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타고난 전략가, 이제는 백년지 대계, 우리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교육위원회 간사로 계신데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한 달 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이제 제가 비례대표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처럼 그렇게 크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제 5월 달에는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경로당에 다 가서 인사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역을 또 챙기셔야 네,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앙 행사에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기념식 가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또 학교폭력 피해자 그 치유센터에 가서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듣고 문제점도 좀 살펴보고 뭐 이런 다양한 조금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좀 끊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스스로의 이제 마음 다짐을 좀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예. 21대 국회도 이제 3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뭐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 늘 이제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법률적이나 어떤 역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진일보하는 쪽에 네.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이제 시간만 빨리 흘러가서 변명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육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고등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거를 와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교육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재정 개혁입니다. 왜 대학에 돈이 너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등록금을 동결시켰고 또 학령 인구가 급감했고. 또 이것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서 지방에 있는 대학은 더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력인 대학을 더 밀어주고 또 통폐합도 시키고 이런 구조 개선에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는 이런 이제 법률들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한데 저희 여당 입장에서 그걸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재정 개혁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야당하고 협상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래 당초에 고등교육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제 3조 2천억 원 규모인데 그것이 1조 7천억 원 규모로 이제 반으로 이제 삭감이 됐죠. 이제 의견 차이를 좁히다 보니까 서로 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의 재정 개혁의 어떤 마중물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태규 의원님을 저희가 괜히 협상의 달인, 전략가, 네고시에이터, 일명 네고의 달인. 제갈공명. 그래요, 제갈공명. 그럼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타협과 절충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교집합의 영역을 많이 만들라고 이 교집합 영역에서는 또 힘을 합쳐서 하자. 반대로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좀 타이밍을 놓친 아쉬운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제 법안의 발의나 이런 데 어떤 그 시사점이나 착안점을 할 때 이제 방송이나 언론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어린이들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이제 안전구역 부분이 학교 정문 바깥에 붙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학교 안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많고 학교 안에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도 사실 그 안전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저게 여태 안 돼 있었지? 해가지고 이제 입법 발의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이 그걸 준비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쪽에다 맡기고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입법 발의를 좀 추진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의원님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사실 중복 발의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 발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중복 발의 하다 보면 내용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 중복 발의를 안 하시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낭비라고 보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입법 실적을 위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거나 다른 의원님이 발의 중인 거를 비슷한 내용으로 또 발의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침해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보고요.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 있어도 그걸 보완하는 법이라면 모를까? 똑같은 법안을 낸다. 그것은 저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잠깐 얘기를 저희 의원님과 나눴습니다만 뭐 전부 교육 또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법안 이야기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규 의원님의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 본격적으로 법안 탐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학교 밖은 위험해 마약 유혹 차단법 학교 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진짜 마약이 이게 학교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배 기자님, 그죠? 예, 요즘 마약 사범이 그렇게 많아요, 청소년. 마약 사범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검에서 마약류 범죄 백서를 매년 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이 16,0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한 9,100명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증가했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10대 마약 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기준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한 450명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방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접근을 한 겁니까? 뭐 이제 요즘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마약을 구입했다는 통로를 보게 되면 이 SNS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호기심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고 이미 구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변하고 또 공유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 했냐 그러면 호기심에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약값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주로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을 이제 막아주기 위한 그 합성 마약인데 이 부분을 일회용 사는데 10,000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험 가격이 낮은 거죠. 단속이 굉장히 세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이것이 무방비 상태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마약 단속이나 처벌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심한 질병이 몸에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생각을 그렇겠죠. 해보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마약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독성인데 네. 그 중독 오랜 중독을 통해서 결국 이제 뇌 기능이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성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뇌 파괴 정도가 7배나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자기 삶을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인생을. 맞습니다. 의원님,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사실 이 사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검찰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이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의원님께서도 이 청소년 마약 문제 근절을 위해 법안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일단 성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무관용의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그래서 스스로 마약을 기피할 수 있도록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학교보건법에서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약물 오남용이라는 게 그냥 마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음주, 흡연, 또 성교육, 또 사이버 중독, 뭐 도박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중첩이 돼 있는 겁니다. 마약도 그 부분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이 아이들한테 끼치는 폐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마약의 폐해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핵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요. 저 법안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이제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이걸 의무적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나중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한번 좀 더 현장을 짚어봐야 됩니다. 아마 학교 다니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교에서 교육시킨다 그러면 강당이나 체육관 한번 다 모으잖아요. 맞아요. 일단 다 모아놓고. 한 번 모으고 그냥 쭉 얘기하고 학생들 대표 선수가 몇 명 불러다 시연하고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육을
국가 사회가 강제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약교육 받았었어요. 어떤 그래요? 거냐면은 그 역시나 강당에 학창 시절에? 몰아놓고 예. 뭐 안 좋은 사진, 어디 아픈 거 이런 사진을 쫙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고 물으면은 마약이요라고 시켰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근데 그 수동적인 거였죠. 근데 조아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예전에 교육받았던 기억 되새겨보면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비디오 같은 거 봤던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기는 보는데 이게 뭐 잘 와닿지도 않고 내용도 딱딱하고 나쁜 거는 같은데 호기심은 가고 그게 뭐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는 전달을 못 받았던 것 같거든요. 내실화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이거 할 적에 이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마약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통과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추가할 대책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아무래도 중앙정부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교육 또 약물 원화명 교육에 이제 기준 고시만 좀 해놓고 나머지 이제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체육관에서 강당에서 모아놓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가서 위에는 이제 시간을 정해져 시간을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만 교육이 된 거지 예. 내용적으로 내실 있게 아이들한테 정확히 가는지는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이제는 교육의 내실화가 얼마만큼 됐느냐 이 부분을 국가나 또 국회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제 따져보고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전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약과의 전쟁, 그 안에 우리 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태규 의원님의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밖은 위험의 두 번째 법안인데요. 밀집 안전사고 예방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이태원 사고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안 이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있었던 이제 이태원 참사 부분이었죠. 그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도 행정당국의 이제 안이한 대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안전 불감증이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나 강제 규정들이 법률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연 보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서울에서 김포 간의 그 정말 골드라인이 지옥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여의도에 9호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출근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잘못해서 몸이 약한 학생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부터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실은 그런 일들을 종종 아주 위험하지만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밀집돼 있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특히 서울은 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예. 저는 이제 EDM 페스티벌 같은 거를 좀 많이 가봤는데 워낙에 그런 페스티벌 자체가 앞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너무 커서 예. 앞에서 보고 싶으니까. 계속 보고 싶으니까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앞쪽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이 많이 계실 경우에는 진짜로 정말 호흡곤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교육, 학교에서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제 법안인데요. 그런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될까요? 외국에서는 이런 뭐 압사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사례를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밀집 상황을 보여주고 그쪽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려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아이들이 흥미롭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처 사례들이 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에서 대규모 행사 때 사망사고나 상해 사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행사 참여자를 어떤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기획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공연 또 행사장의 진행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매뉴얼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진행자에게도 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사회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뉴얼들이 갖춰지는 것 같고 어쨌든 축제, 공연은 또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삶을 또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좀 남아 있을까요, 의원님? 이 기성세대가 일단 반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고가 반복된다는 부분은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성사회가 먼저 반성을 하고 기성사회가 반성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행사나 축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재난 관련 기본법의 문제가 뭐냐면 그 요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도 거기는 행사 주체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행사 주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기관이 대응책을 안전사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행사 주체자가 없더라도 다수의 군중이 밀집되는 것이 예상된다면 해당 관청이 거기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가 법안을 또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안전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 분명히 또 교육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은 뭐 교육이 아무리 뭐 형식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온 교육들이 습관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유치원 때 왜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어주세요. 워낙에 체구가 작으니까 잘 보이게. 실은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몸에 익힌다면 언제 어디서든 또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법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어른아이 따로 없다. 학교보건법 그리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유재한 씨는 뭐 심폐소생술은 우리 뭐 더 기본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CPR.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제가 항상 A를 받는 종목이 있었다면 CPR. 교련 시간 있었나요? 이 교련은 없었고 아, 그래요? 예비군 훈련 때 이제 꼭 네. 하게 되는 것이 CPR이었는데 이제 그거만큼은 제가 만점으로 이야.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임 변호사님 혹시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은 많이 이제 받았죠? 교육 같은 걸로는 받아봤는데 사실 실습을 해본 적은 그렇지. 없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응급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지 항상 약간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교련 네. 없으셨어요? 아니, 저 교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비슷하네. 방독면 쓰는 법, 이제 삼각대 이거 묶는 법, 뭐 이런 거 다 배웠다고 우리 교련 시간에.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됐던 어떤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준에 맞는 예비 군사훈련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비 군사훈련을 받는데 네, 지금은 그때 저 대학생들도 2학년 때까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받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심폐소생술을 먼저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등산을 가다가 그때 이제 그 소방서에서 나와서 그 입구에서 이제 그 시범 훈련을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하산하다가 심정지가 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데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그 응급구조사 소방대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누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숙달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비상 상황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실제 했는데 이제 2시간 동안의 이론 교육 또 2시간 동안의 실제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바꿔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응급조치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육 중에 하나가 필요 불필요한 교육, 사용할 수 없는 교육을 가르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의원이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렇게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은 되어 있고 마련은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생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수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어렸을 때 그걸 익혀서 커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 보건 교육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17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하고 하지만 주로 약물 또 이제 비만 이렇게 건강 교육을 주로 이제 받고 있고요. 근데 응급처치 교육도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배 기자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등등과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초중고 재학 중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9.9%에 불과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교육의 이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입시 과목이 아니면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떤 것도 씁쓸한 관심이 현실이에요. 없고 이것을 저는 만약 입시에 반영한다. 뭐 이렇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이것이 될 겁니다. 특별 그래서 과외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이후에 이제 대학 입시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나 교육계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저 수능 만약에 실기 평가 이런 거 들어간다. 네. 그럼 정말 뭐 1타 과외. 강사에게 과외도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럼 한국은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CPR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 독일 이런 나라는 CPR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지만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고 아, 운전면허증을 그렇습니다. 발급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50개 주 중에서 41개 주가 이걸 의무 교육화하고 있고 워싱턴 DC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우리도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각종 응급처치 교육이 좀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형 참사에서 그 빛을 정말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역시도 함께 발의를 하신 거죠. 그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를 잘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 이제 심정지 상태 봤을 적에 이 부분을 이제 사용법도 배워야 되지만 네.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 기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응급의료법에 보면 이게 항공기나 또 선박, 철도 또 뭐 이제 500세대 이상의 어떤 다주택 뭐 이런 쪽에는 그걸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대학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의무 대상 설치 기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꾸는 거죠. 아, 그럼 지금까지 학교에 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 장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그리고 이제 초중고 대학까지 기관을 합치면 우리나라에 한 5만 3천 개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5만 3천 개 정도 중에서 이런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학교 수를 이제 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5,7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설치돼.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의무 조항이 아니니까 예. 안 하는 거죠. 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할 텐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으로 의무화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요. 예. 어린이집에 있는 데가 전국에 1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기고 합니다. 예. 제발. 어쨌든 이제 법안이 처리가 제대로 되려면 이 법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법안도 다 급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하나 그냥 후순위로 밀리고 뭐 이렇게 다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야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안전에 관한 법률만큼 우리가 빨리 처리하자. 이런 이제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법자들 항상 하면서 그 입법 발의한 내용들 보면 다 하나같이 필요하고 너무나 야, 소중하고 우리 사회를 정말 건강하고 예.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매기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고 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이제 의원님들이 다 본인들이 한 법에 대해서 어떤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선순위가 다 앞쪽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가 국회가 일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밤을 새워서라도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맞아요.
예.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시원하네요, 진짜. 예. 든든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법안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네. 또 안전, 생명에 관련된 법안들이니까 또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남은 21대 국회 또 입법 계획, 포부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뭐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이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개혁을 통해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변화해야 되고 또 개혁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나라를 빼앗긴 그런 아주 그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혁에 있어서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대국민 포기 선언을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예. 이제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도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또 인구 위기 뭐 이래서 우리 앞에 지금 닥쳐와 있는 미래의 의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제대로 된 응전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조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네. 예전에 그 법태랑에 나오셨을 때 우리 전의 프로그램. 네, 우리 전에 프로그램 법태랑에 나오셨을 때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한 두어 번 누르셨나 뭐 그렇다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으시다고 그래서 예. 집에 가셔도 이러시는지 혹시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차갑다, 샤이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원칙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거의 일희일비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제 공직 생활을 해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아까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뵙습니다만. 부드럽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뭐 이제 불교 경제가 한 구절이긴 하지만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제가 살면서 옆에 두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거 멋진 말 되새겨야 되겠어요. 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원들의 어떤 그 의정 활동 또 입법 활동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이제 불신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이 매일 노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간의 어떤 소통의 공간, 매개체 역할을 우리 국회 방송이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한 씨 어떠셨어요? 오늘 뭐 포커페이스 아니신데 네. 너무 따뜻하신데. 너무 온화하시고 예. 진짜로 항상 우리 아이 그러시는데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주시면은 많은 아이들이 진짜 존경하는 어른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다정히 불러봐요. 아빠. 악수가 아프다. 죄송합니다. 이제 또 개그 욕심에 그래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손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정말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우리 이태규 의원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을 몰랐다고요? 법률을 잘못 알았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태규 의원과 이 학생 안전 또 학교 안전 법안을 살펴봤는데 요즘 학교에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학교 폭력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학폭은 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드라마 글로리를 통해서도 많이 또 알려졌잖아요. 네, 더글로리를 통해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좀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건 맞지만요. 저도 사실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담 건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요.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쌤, 이게 뭔 일이래요? 우리 애들 혐의 없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서 알면서 아니, 우리 애가 혐의도 없는데 그 힘들게 한자 사과문까지 썼잖아. 그럼 된 거지. 아니, 행정심판 청구는 또 뭐래요? 아우 짜증나. 진정하세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 상대로 국가인권의 진정까지 해서 저희도 의견서다 뭐다 골치가 딱딱 아파요. 어머,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쨌든 우리도 행정심판인지 행동심판인지 자료 제출하라니까 의견서고 뭐고 관련 서류 싹 다 보내주세요. 아우 짜증나. 잠시만요. 메일 발송 보내드렸습니다. 어머 쌤, 또 이런 건 엄청 빠르네. 땡큐. 여기 A 교사 어딨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가해 학생 부모한테 뭘 보낸 거야? 이 의견서 이게 당신이 보낸 거 맞아? 아니 그게 행정심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요. 아니 이게 우리 아이 특정 검사를 죄다 써놓은 걸 그대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요? 에? 제안의 아버님 그게요. 필요한 서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줄 게 있고 안 줄 게 따로 있지. 이게 우리 아이를 2번 죽이는 일인 거 몰라요?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뽀쳐버리겠어. 내가 딱 기다려. 자, 이렇게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우리 교사, 배 기자가 엄청 잘못했네. 이게 이건 뭐 연기도 잘못하고, 이게 실제 연기였어요. 몰랐어요? 실제 사연도 정말 잘못했고 답답하네 정말 답답해.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죠? 하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가해자 측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이게 상황이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 조치에 불복을 하고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학폭위가 먼저 열렸었던 겁니다. 그 결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학폭위가 2015년 11월에 열렸고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측에는 재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2016년 1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2호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2016년 2월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일종의 재판을 다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과는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제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학폭이 열린다, 네. 학폭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양쪽 입장을 다 듣고 결국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나온 처분이 이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이제 2호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이제 이 가해 학생이 이 조치에 반발해서 불복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측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안의 경우엔 지금 가해자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로 이제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것을 구제해달라 이 권리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재판보다 좀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해 학생 측에서 학교 교사에게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사연은. 네. 근데 의견서를 보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피해 학생 층에서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피해 학생이 2015년 4월에 받은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진정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었고요. 학교장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A 교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교 폭력 업무 처리 담당자였던 이 A 교사가 가해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자료가 가해 학생 측에 그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가해 학생 측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뭐 법적으로 다투거나 할 때 그 문서를 본 거니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주면 안 되는 문서를 지금 줘버린 거예요. 이 A 예, 교사가 맞습니다. 말이죠. 예. 예,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나 큰 사건인 것 같은데 법정 소송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관계 보면은 이 피해 학생 측에서 결국 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2016년 2월 6일에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A 씨가 교사죠. 예. 결국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근데 A 씨, 그러니까 이 교사 입장은 또 달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처리하였던 자가 이렇게 업무상 또는 다른 여러 경로로 인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설하면 처벌을 받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A 교사는 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아하.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라는 개념이 워낙 좀 넓게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업무상 이렇게 습득한 이런 정보를 이렇게 누설한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A 씨, 이 교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다. 라고 법원에서 본 거네요. 그렇죠. 합당한 예. 판결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 정보를 받아서 업무를 한 것도 맞고 그 정보를 누설하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 21조 1항을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이라고 보고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도 그렇고 이게 심적 상처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300만 원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관대한 처벌이에요. 네. 벌금 300만 원이 이게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인 이 A 씨가 사리 분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판단을 좀 순간적으로 잘못을 했던 거는 맞지만 이 사람이 무슨 뭐 가해자 측을 두둔하기 위해서나 가해자 측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고 2심에서도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이라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앞서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는 좀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좀 실수로 내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누설하였다는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건 변명이 될 수 없는 사안이죠. 잘못하신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이 학폭 피해를 받으면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또 앞으로 더욱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일선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소수, 정말 극소수의 선생님들 때문에 다수, 대부분 선생님들의 노력에 불명예가 되는 어떤 먹칠을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폭 사건 터지면은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에서 다 변호사 동원하거든요. 다 데리고 와서 이쪽 방어하고 저쪽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교사가 끼어 있던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다들 기피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힘드신 상황이 많으시겠어요. 저희도 충분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학생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31일은요,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기본이 탄탄하다면 웬만한 타격이 있어도 끄떡 없다는 말일 텐데요. 자, 우리들의 법은요, 다음 시간에도 그 기본을 찾기 위해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